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돌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휴가로 주구장창 편집해서 계속 올리니까 사실 제 마음은 편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 또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간만에 말하는 거라 사실 떨리네요. 확실히 이 유튜버의 매력은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지만 내가 카메라를 의식 안 하면서 말을 하는 거, 요런 감이 제가 살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리뷰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전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편 하편을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은 기존에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의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폭풍의 조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폭풍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겠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바로 홍콩을 먹었으니까 이제 대만일 거예요. 대만은 반도체가 있고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협심해서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요 나라들까지 해상 무역을 막았었을 때 대비해서 일대 항로를 추진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더욱더 대만을 빨리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폭풍의 시나리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생각보다 긴장감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는 중국, 야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랬었는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니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대만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헨리 키신저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했을 때도 대만은 중국 거인 걸 확실하게 해라. 미국은 알았다. 대신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해라. 라는 방식을 서로 내세웠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 거다라는 공통점에서 미중 무역이 수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은 아무리 위태로워진다고 하더라도 대만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냅두면 중국도 대만을 쳐들어가겠죠. 근데 중국은 야, 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말할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폭풍의 조짐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빠르게 기회의 창이 닫히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독일도 일본도 왜 전쟁을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위기감 때문에 평화 통일의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하겠죠. 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시간이 긴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홍콩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에 제가 홍콩을 한 2박 3일 아니면 짧게라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홍콩은 약간 아시아의 영어권이었어요. 싱가포르와 투톱으로요. 홍콩에 가더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홍콩인들은 자기들이 홍콩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은 홍콩을 거의 무력으로 통일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만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만인 역시도 자기들이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이라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대만 사람들이 자기는 대만인이다 라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야 이거 좀 빨리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적이나 외교적이나 이제 유대를 좀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군사적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2020년 9월 인민해방군은 대한해협에서 25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죠. 최근에도 전투기가 엄청 가까이 거의 부딪힐 만큼 왔다가 간 무력 시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력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는,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특수기동군은 대략 이틀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순시하는데요. 이런 작전에는 간혹 30대 이상의 전투기하고 6척 이상의 해군 함정이 동원되기도 한답니다. 많은 경우에 중국과 대만은 수십 년간 존중해온 양측의 중앙 경계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순찰 작전 가운데 몇 번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를 항해하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공격하는 가상 훈련이라고 해요. 예전에 7.1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군사를,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10배도 넘는 수를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면은 훈련이었어요. 그것도 가상의 훈련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휴가를 떠나서 타국으로 휴가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타국에서, 적국에서 그 비행기 전투사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전투기 조종사의 값어치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투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지형을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비행하고, 아 여기에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전투기 비행사의 판단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고 몇 번 경계선을 침범하고 그 침범한 횟수를 계속 점점 올린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폭풍의 조짐이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2020년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진화해버렸죠. 그러면은 대만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통일한다고 했을 때 민주적이나 평화적으로 안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사적인 힘이 있느냐, 그리고 힘이 있다면 그게 강력하느냐 라는 기준이 아닐까요? 만약에 폭풍이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거 아니에요.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중국의 시나리오가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바로 공격 들어갈까? 아니, 왜? 성공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바로 이 말이 뒤바뀔 정도로 긴급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1990년대에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인 이점 때문에라도 대만을 바로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대만 해협이 잔잔한 파도도 아니고 파도 한 번 일어나면 5m가 넘는, 게다가 동쪽은 거의 절벽이고 서쪽은 그게 뻘이에요, 뻘. 그러니까 이제 수륙 양용차가 와가지고 그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군대 있죠. 그 군인들이 막 상륙을 하려면은 상륙해야 될 지점이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갯벌이었으면은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 빠지거나 수륙 양용 전차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군인들을 이제 내릴 수 있는 그 해변이 중요한데, 그런 해변이 12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곳만 방어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오기가 힘드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중국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돈도 투자하고 기술도 투자해서요. 거기다가 경계선을 침범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리스크를 계속 고조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몇 년 전에는 홍콩도 강제적으로 진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만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여기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만 국민들은 나는 이제 중국인보다는 대만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거니와, 뭐 큰일이 생겨났을 때 미국이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이 좀 더 많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중국이 얼만큼, 군사력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게 또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는 왜 못했을까?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이 물론 중국이 크겠지만 미국이 도와줬을 때 바로 역전할 정도로 크게 차이 났었다면 이제는 대만보다 군사력이 크게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해 온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수천 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와 함께 새로운 전함, 전투기, 이지삼 막 이런 것도 중국에 있으려고 한다 막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도 이제 양산하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핵 무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군대 규모가 10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무기도 계속 건조한다고 그러죠. 건조하고 개발하고 계속 쌓아두고 미사일 중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그리고 중국도 사드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만약에 핵 무기가 발사되기 직전에 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발사대를 발사할 수 있는 사드를 설치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중국.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중국까지 본토로 공격이 가능하니까 싫어하는 거고요. 북한이 핵 미사일기,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핵 추진함이 있는 기술이면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거리 미사일도 엄청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 모든 걸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꾸준히 축적시키고 있었던 거죠. 지난 25년 동안 줄기차게 중국은 대만 정복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쪽에만 모든 병력을 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문제도 중요하고 아시아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글로벌 초강대국이라고 불린 미국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단 하나의 군사적 비상사태에만 자기 군대를 한 군데만 막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펼쳐놔야 돼요. 그 중에 미국한테 가장 우방국 중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했던 거죠. 그 사이 중국은 미사일과 국방비 지출을 끊임없이 늘려가고 이만큼 위협적으로 성장한 거.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대화를 시키는 거에 보조를 못 맞춘 거고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대만이 여기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보이시죠? 중국이 이렇게 대륙이고 중국이 이렇게 대륙이고 대만이 여기 있는 섬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의 공군 기지를 부십니다. 그리고 대만 근처에 있는 미국의 전함에 먼저 미사일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 불가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주변에 있던 전투 해상을 모두 대만으로 집중시키고 그 사이에 미사일을 계속 대만으로 발사해서 대만의 군대와 군사적 위치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륙 양용차를 타고 빠르게 진격해서 대만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는데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의 비행기가 출격하는 공군기지가 발사로 파괴가 됐었을 때 일본의 선택이었어요. 일본이 오키나와나 괌보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 미군이 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일본에서 일본 지역을 내줄 것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에 갈린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중국이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대만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는가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나오겠죠. 대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데 대만은 이제 징집병을 자원 입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한 거죠. 한국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력이 27만 5천에서 17만 5천으로 거의 1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잘한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모든 병력은 현대화되는 게 맞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버렸잖아요. 단기간에 위협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7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릴 만큼 시뮬레이션이 엄청 중요한데 한 달에 10시간밖에 훈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신경을 못 쓰면 대만이 본인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만은 그
반도체, TSMC를 위주로 해서 무역에만 힘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왜 이게 폭풍이냐, 왜 폭풍이고 이게 위험해 보이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독일의 철강 제품은 그 시절의 기술력이 아주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시키면은 다들 독일 제품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 프랑스 입장에서 대보세요. 나 식민지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자재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기술력이 독일보다 딸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독일 제품에 관세를 매기자. 그러니까 독일 제품 너무 비싸지잖아요. 여러분,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더라도 외면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내게 왜 안 팔리지? 그러면서 점점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강력한 해군이 없었어요. 내륙 지방이라고 했었고, 오테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전철을 중국이 밟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지정학적으로 해안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똑같은 정책을 썼는데,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갔는데, 그 이유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력하게 성장을 했다가 여기서 조금 꺾인 상태, 강력하게 성장했다가 조금 꺾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더 추락할까봐 그게 무섭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비슷했죠. 일본이 왜 미국을 쳐들어가서 미국에 공격을 했을까요? 미국만 가만히 있었다면 일본은 사실 아시아를 제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일본은 힘을 못 썼죠.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의 조짐이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누가? 중국이. 중국이 그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그 돈으로 인공위성 같은 디지털 기술도 키우는데 전부 특허에 대한 돈을 합법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카피해온 거예요. 한국도 카피하긴 했었는데 중국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4억 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자국의 기술을 계속 키워온 거죠. 0에서 1을 못 만들지만 1에서 1000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중국이고 지금 이거는 디지털 반도체 전쟁으로도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이 더 추락하게 될까봐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폭풍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이 과거에 전혀 없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하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심지어 1990년도 정도 돼가지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정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되기 직전에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은 경제적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미국이 경제적인 우방국으로 유럽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련과 미국의 이강 체제, 이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얻은 교훈이 뭘까요? 상대방이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소련도 기술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서로 군사적인 기술력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핵무기를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전쟁은 안 하면서 무기만 축적해 놓으니까 경제가 박살나겠죠. 왜냐면 안 쓰니까 공장을 어느 정도 돌리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회주의 체제는 원론적인 경제 부분에서 벽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 풀어주잖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일도 똑같이 하고 돈도 똑같이 받아. 뭐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무조건 부자 거 뺏어서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눠야 돼. 요건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건든다는 거죠. 요게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 얻은 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상대방을 몰락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제일 좋은 교훈을 빠르게 얻었죠. 그런데 미국조차도 이거를 10년 넘게 준비했는데 소련이 몰락할 때까지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갔다가 크게 실패했잖아요. 크게 실패하면 뭐예요? 지금 돈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유럽도 써야 되고 한국에도 써야 되고 대만에도 써야 되고 그리고 남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서도 미국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돈을 가장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베트남을 전쟁으로 끌고 갔다가 미국이 아주 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얻은 교훈이 뭘까요?
쓸데없는 낭비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냉전 체제에서도 얻은 교훈이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실패했던 교훈을 얻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힘이 빠지는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구간, 만약에 폭풍의 조짐이 보인다. 전쟁을 하지 않는데 이 구간에 들어갔다. 요 구간이라고 말을 할게요. 요 구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탄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졌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도 지금 나라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성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살기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국가가 힘을 낼 수 있게 시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미국이 탄력성이 굉장히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위험 구간으로 진입했었을 때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전략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소련과 냉전 체제였던 그때 말이죠. 그때처럼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무역적으로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나토와 유럽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무역을 계속 돈을 돌렸잖아요. 이쪽은. 근데 소련은 돈을 돌리기가 힘들었던 거죠. 핵심은 미국은 안에서 생긴 몰락 요인으로 인해서 소련 체제가 내부부터 붕괴가 시작되도록 이제 소련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기회의 창이었다. 1940년대 말에는 경제가 혼란으로 빠져 있었고 경제 황폐화와 같이 인간의 고통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고통이 계속 길어지는 보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계속 의심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군사 상황도 좋지가 않았죠. 1945 그 컴퓨터 비행기 게임 아세요? 1945. 미국이 1945년에 1200만 명의 군사 병력을 2년 만에 1947년에 200만 명으로 줄였대요. 그 돈이 6분의 1로 줄은 거겠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했던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이 육군이나 물리적인 그 수는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무기를 계속 현대화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원자폭탄이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소련도 어떤 핵무기나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려고 소련도 계속 노력을 하니까 원자폭탄은 미국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소련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핵무기 개발은 히틀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독일은 끝내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핵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을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이득이고 상대방한테 위기잖아요. 근데 소련도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위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딘가를 쏘면은 이 나라도 저 나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에 쏘면 저 나라도 이 나라에 쏠 수 있는 거. 서로의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점은 사라졌죠. 이 시기가 트루먼 시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불안했다고 해요. 트루먼은 이제 남침이 발생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여기서 벌어진 것 같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했었어요. 세계 정세가. 근데 미국은 이 책에서 미국은 이런 시기를 잘 헤쳐나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트루먼 행정부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단기적으로 패배를 모면하고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이 전쟁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을 4가지를 썼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불안하잖아요. 다 위기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거죠. 대신에 이곳에 돈을 쓰면 저쪽에 돈을 못 쓰게 되죠. 예를 들어 전쟁을 하면은 확실한 승리, 확실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돈을 먼저 투입해요. 그럼 이쪽 지역은 리스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우방국 통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 정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어느 한 국가에 쓴다, 한 지역에 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동맹을 맺어요. 경제 우방국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방법. 지금 탈글로벌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해서 원자재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을 계속 브릭스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고 있죠. 푸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실제 나타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나타나고, 시진핑도 참석하려고 하다가 참석을 안 했죠. 그러니까 계속 삐걱삐걱 되는 거는 보이는데, 이 중국 진영에서, 중국과 러시아 진영에서도 계속 반격하려고 해요. 역사에서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 구간의 전략을 여기서는 4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 2가지만 말을 할게요. 책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전망은 이 냉전에서 얻은 교훈과 이 위험 구간에서 써야 되는 전략을 합쳐서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미중 경쟁의 대책에서 10가지는 첫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승리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장기적으로 선택할 건지, 중기적으로 선택할 건지, 단기적으로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빨리 긴장감을 끌어올릴 때는 또 속도를 올려야겠죠. 이거의 연장선인데, 교훈으로 배운 것, 경쟁 구도의 체제를 경쟁 구도로 만들어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하는 이제 미중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경쟁으로 만들어버린 스스로. 근데 실제로 중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긴 러시아가 철천지 원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군사력이나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끔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비대칭적인 싸움을 벌여서 줄기차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최근까지 이 전략이 2013년도부터 계속 쪼여왔어요. IRA 법안도 그렇고. 중국이 가장 탐내하는 건 대만의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리고 10나노 이하에서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11월이 되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반도체 재고를 다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반도체를 만들 때는 스택, 쌓아 올리는 기술로 점점 미세 공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나노에서 8나노, 8나노에서 5나노, 5나노에서 3나노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더 얇은 나노로 인해서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그 계산을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더 고성능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조차도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원래 기술이나 원래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다 미국이 압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국의 우방국이에요. 그거를 사용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에이펙 회의가 11월에 열리지만 중국이 이제까지 재고로 사놨던 반도체 재고도 11월에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뉴스에서는 중국이 7나노 반도체 성공해서 지금 화웨이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 거다라고 말해서, 하이닉스는 우린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건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까지는 잘 써먹었었고 이게 뻥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강점의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라. 반도체나 이제 토미호크 미사일이나 이런, 아니면 사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디지털 기술, 군사력 기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로 미국의 우방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강점으로 동맹국들을 계속 도와주다 보면 이 동맹국들이 중국의 원자재 수출에 대한 보복성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6번째, 새로운 국제 긴장의 시대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자기개발 시대를 열어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조차도 정치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양극화를 빨리 없애서 대통합을 이뤄라. 이 시대를 이용해서 외부의 위험 때문에 내부가 단단해지는 것을 활용해라라는 말이에요. 교육을 재투자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7번째, 경쟁의 일환으로 협상을 해라. 지금 경쟁을 해 나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협상을 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협상해야 될 땐 해야 된다. 지금 5월달, 6월달에 블링컨, 그 다음에
이 옐런 장관도 갔었잖아요. 군사적이랑 무역적, 경제적이랑은 또 다르게 협상을 할 때는 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에이펙 회의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문제, 특히 원유 문제죠. 원유 문제도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손을 잡아서 여기에 이제 중동까지 합세해가지고 약간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근데 그래서 한 앞으로 10년간은 고유가 시대에서 좀 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같은 상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지금 생겨난 건데 이거는 이념이 달라도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중동과 유럽이 모두 다 겪는 현상이에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협상을 해라 라는 말이고 여덟 번째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우호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해상을 갈 수 있는 땅을 러시아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간질 시켜라 라는 어떤 거냐. 지금 러시아가 전제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처럼 그 땅 넓히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러시아가 하게끔 만들어서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라.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는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는 또 화해의 손길 내밀어라. 얘가 힘드니까 지금쯤 손을 잡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손을 잡으라는 거죠. 소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 시도하는 거를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야 힘들지? 내 손 잡아. 이게 너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네가 내 손을 잡으면 사회체제주의가 이제 붕괴될 걸 무서워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네가 내 손을 잡으면은 너도 너 나름대로 통제를 잘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서로 좋은 길로 나가는 방향이야. 그랬으니까 네가 이제까지 이만큼 큰 거 아니야. 겁먹지 말고 내 손을 잡아.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좋은 사회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만약에 장기적인 전략을 가졌잖아요. 그럼 인내심을 좀 가져서 과거에도 10년 동안 준비했더니 30년 뒤에 망했던 거죠. 그리고 30년 뒤에 승리를 채웠던 것처럼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뭐 전망, 그리고 전략, 그리고 위험 구간의 전략, 우리 현재 중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우리 대만, 한국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독일과 일본의 그런 행동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올렸던 그 표 자체도 그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2위 국가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1위 국가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근접해졌는데 자기가 다시 살짝 내려갔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선택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난간을 헤쳐나가야 되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실패했던 것만큼 중국이 이런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구였습니다. 인구가 2027년 정도, 8년 정도 되면은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2억 명에서 4억 명으로 늘어난대요. 심리적으로 4배 정도예요. 여기 위에는 2배가 늘어나고 밑에는 2분의 1이 줄었으니까 4배의 인구예요. 근데 취업은 안 되고 누가 취업이 안 되냐? 중국에서 엘리트라고 말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라. 근데 비단 요거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도 이제 인구에 대한 절망감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몇 년 안에 한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게다가 중국 경제의 핵심은 건설 경기, 부동산이고 미국 경제의 핵심은 금융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경제 체제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확 내려버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긴 하겠지만 중심 도시에서는 또 버블로 튕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대치는 계속 하지만 이 상태에서 무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화 정책은 다 같이 한 번에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위기감이 계속 ING형으로 쭉 길게 끌고 가지 않을까. 이 책에서 벌써 말을 하잖아요. 위기감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미국이 승리하는데 가능성을 더 높여간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에 지금 대중 무역 수출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걸 빨리 다변화해야 되고, 중국이 한국을 이제까지 막 무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무시를 많이 했던 것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갑자기 끊으면은 중국에도 큰 타격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도 한국은 한국대로 이 중간 요충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험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뉴스 보면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이든 어디든 전쟁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면 북한도 자동 참전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서 이 극도로 올라간 상황을 좀 끌고 가면 나중에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구간을 거쳐왔구나 하는 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애기들이. 그러니까 다 말하잖아요. 저금리 시대, 코로나였었을 때 0% 금리는 다시 보기 힘들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금리 시대에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이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 무기, 그 국방산업이나, 하지만 이 국방산업을 계속 돌리는 와중에도 친환경을 계속 하지만 이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석유, 요거를 계속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올라버릴 거니까.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런 난국에는 항상 영우이 탄생하죠. 영우이 탄생할 때는 항상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책을 읽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서 한국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했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빨리 넣어서 정치 방향이 올바르게 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도 인구가 빨리 늘어날 수 있게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도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결론이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목소리 리뷰를 올려봤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